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너무 인기가 많아서 저희 또 특별히 박정호 교수님을 한 번 더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아유, 전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지난번에 인구 이야기를 저희들이 나눴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예, 네. 새로운 부분, 돈을 많이 쓴다고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질문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예, 진짜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딱 맞을 만한 방법?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많이 낳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누굴 것 같으세요? 잘 사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것도 그냥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리치들, 재벌 총수들, 이런 분들이죠. 왜냐하면 재산을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열사도 물려줘야 되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지금도 다산을 하세요. 많은 집안들이. 그런 계층 말고, 그리고 저쪽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 일손이 필요한 이쪽 말고는 나머지는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녀를 많이 두는 게 여러 가지 핸디캡인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저도 애가 2명 있습니다만 사실 교육비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들더라고요. 교육비는 또 이게 상한선이 없다 그러나, 요즘 중국 그 사교육도 아예 막 규제 시켜버리고 이러던데 우리나라는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고, 이게 내가 예를 들면 20만 원짜리 영어학원을 보내고 있는데 옆에는 30만 원짜리 영어학원을 보내고 있고, 예, 그러면 30만 원짜리 보내면 좀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부모로서 역할을 좀 더 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게 되고, 진짜 어려운 문제. 그러면 답이 없다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가장 객관적이고 현실적일까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요번에 내년에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선거가 있지 네네. 않습니까? 저야 이제 그 정치 같은 건 할 주변머리도 안 되고 관심도 없지만, 저희 학계 선배들 중에서는 이제 내가 뭘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이쪽 흔히 말해서 캠프에 가 계시고, 어떤 분은 이쪽 캠프에 가 계신데, 그 형님들 중에서 경제 이제 어떻게 보면 참모가 되신 거죠. 이런저런 뭔가 공약도 만들고 이런 슬로건도 만들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디어를 얻으세요. 네네. 근데 저한테도 우연치 않게 찾아오셨어요. 이쪽에서도 오고 이쪽에서도 오고 같은 날 온 건 아니지만. 네. 네, 그런데 그 양쪽에서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이거랑 관련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니? 이거랑 그 다음이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니? 요 두 가지를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이 모여서 항상 하는 고민이 지금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고민들.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인구를 왜 여쭤보냐 하면, 이렇게 먹고 사는 자영업자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안다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어쨌든 음식을 팔던 뭘 팔던 인구가 좀 늘어나야 앞으로 비전도 있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장사가 안 되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음식을 내가 맛있게 해도 먹어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앞으로 더 좋아질까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예측할 때도 인구는 줄어든다라는 걸 생각하면 부동산도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세대수는 늘어나니까. 세대수가 늘어나죠.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사람은 줄어나지만 외식하는 횟수는 늘어나죠. 옛날에는 집에서 밥을 해먹는 문화가 기본적이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은 삼시세끼를 전부 밖에서 사 먹으시는 분들도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그건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과거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이렇게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가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이거 독특한 문화적 특수성 때문인데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제가 거의 50개국 이상 출장을 가봤었는데 그 50개국 이상 출장을 갔었을 때 24시간 놀 수 있는 유일한 나라 한국입니다. 새벽 2시에도 야, 한 잔 더 하자. 야, 우리 뭐 어디 가서 또 놀고 가자. 그게 다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가동하려면 그만큼 소상공인도 많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밖에서 노는 시간이 길다라는 건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공급자, 뭐 분식점이든 술집이든 이런 게 더 많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근저의 배경은 한국의 독특한 24시간 야간 문화가 있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어떻게 됐어요? 10시 되면 다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어느 기관에 요즘 용역하는 게 있어서 그 기관에 한번 갔다가 맨날 용역 끝나고 나면 맛있는 거 사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은근 기대하고 싹 갔었었죠 그때. 근데 교수님 그럼 너무 이번에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용역 있을 때 꼭 모시겠습니다 하길래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그 눈치챈 거죠. 제가 맛있게 먹는 걸 좋아하는 걸 아는 분이라서 요즘은 회식을 못 해요. 2인 이런 게 아니라 야간에 모이지 마. 회사에서 이제 사측이 그렇게 나왔대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6시 이후에 법인카드 못 쓰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왔어요. 자, 그러면 저는 그냥 오면 되지만 문제는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의 매출이 급감한다는 거고요. 이게 끝나더라도 10시 이 문화가 쉽게 또 다시 바뀌기 힘들겠죠. 네, 이제는 문화가 좀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곽도기 TV의 어떤 투자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 투자에 또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조금 우리가 업의 포트폴리오를 좀 바꾸시거나 업의 재정의도 준비해야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나아지겠지가 아니라 코로나가 끝나면 상황이 바뀌어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게 높아 보입니다. 각자의 진짜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점인데 워낙 많은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네. 그런 부분들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올림픽은 재밌게 보셨어요? 엄청 재밌게 봤죠. 굉장히 재밌게 잘 봤는데 끝나고 나니까 일본에서 올림픽에서 적자가 엄청나게 많이 났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해는 또 파리에서 또 올림픽 있고 내년에는 이제 동계올림픽도 있잖아요. 맨날 적자 난다는데 왜 저 올림픽을 저렇게 유치해서 막 저렇게 돈을 많이 쓰고 이렇게 물론 홍보의 목적이 있다는 것들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과연 쓴 거 대비 홍보의 효과가 그렇게 큰 행사인가요? 우리가 올림픽과 관련돼서 보도를 보면 우리 지난 평창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이번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가 몇 조 원이다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 경제적 효과라는 말이 흑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의미예요. 이 경제학자들 말장난을 치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올림픽을 유치해서 진행하면 직접 효과, 간접 효과로 나눕니다. 간접 효과는 쉬워요. 올림픽으로 인해서 국가가 홍보되고 그 지자체가 향후 관광지로 이슈가 돼서 그 올림픽 때문에 더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는 효과를 10년간 일어난다고 도칙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디 여름휴가 관광지 갈 때, 야, 내가 거기가 올림픽 유치지에서 가. 이런 사람 있나요? 없죠. 없죠. 어디 관광지를 갈 때는 여러 이유가 있죠. 숙소가 좋아서, 뭐 비행기 티켓도 먹었는데 마침 거기가 올림픽도 열었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사실 간접 효과라는 것은 여러 논란이 있고 논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직접 효과라는 건 뭐냐? 바로 그 올림픽 기간 동안 방문한 사람들로 인한 경제적 효과, 그리고 입장권 판매 수익, 그 다음에 중개권 판매 수익, 이런 것들은 직접 효과에서 분명 플러스예요. 그런데 경제적 효과라는 부분은 투자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올림픽 스타디움을 짓는 거, 그리고 경기장 부지를 조성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경제적 효과라는 부분에서 플러스로 따져요. 이해하셨죠? 예, 아니 내가 그 동계올림픽 하기 위해서 메인 스타디움을 지었는데 이걸 플러스로 보는 거예요. 비용으로 안 보고. 비용으로 안 보고. 그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걸 이렇게 예를 들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후쿠시마 원전 사태 터졌을 때 있죠. 그래서 일본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일본 GDP가 더 상승했어요.
그 뭐 보수하고 맞아요. 뭔가 더 건설하고 치우고 하는데 경제활동이 더 돌았잖아요. 그러면 GDP는 올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올림픽 때문에 건설이 일어나고 투자 일어나고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플러스로 보는 거는 경제학에서 GDP 계산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흑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걸 플러스로 보나요? 자, 국가가 갑자기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놓으면 어느 건설사에게 발주를 했겠죠. 그러면 국가는 돈을 썼지만 그 건설사는 이것 때문에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이거를 꼭 마이너스 아닌가요? 이렇게만 생각하긴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경제적 효과라는 건 흑자라는 개념이 아닌데 흑자, 적자라는 개념으로 올림픽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적자죠. 다 적자였어요. 다 적자. 다 적자였고요. 딱 3개 올림픽만 자타공인 모두 흑자였습니다. 네, 봤는데 이거 애틀란타. 미국 올림픽. 미국, 미국의 애틀란타하고 솔트레이크 시티 올림픽. 이 두 가지는 엄청난 흑자였는데요. 그렇지만 올림픽 정신을 훼손했다고 엄청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거기는 일부러 건물도 새로 안 지었습니다. 쓰던 거 그냥 보수해서 다시 지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올림픽을 보는 모든 과정에서 다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진 하나 찍는 거, 이거 돈 내고 찍어야 되고, 기념품 다 팔고, 부스마다 무슨 캐릭터 상품 다 팔고, 완전 미국다운 커머셜의 극치였어요. 그런데 그런 아주 직접적으로 그런 커머셜한 거 말고 국가가 만약에 그냥 올림픽으로 참 경제가 플러스로 발전됐다라고 할 수 있는 사례는 일본이 2건, 일본이 동계하계, 그리고 서울 88 올림픽이에요. 이 3개가 전 세계에서 올림픽을 하고 난 다음에 국가가 돈을 벌게 됐다라는 인식을 줬던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입니다. 어느 것부터 설명드릴까요? 일단 우리나라부터. 네. 88 올림픽은 굉장히 논쟁이 많았었어요. 유치하기 전에. 마침 그때도 우리 한일전이었어요. 유치 자체가. 네. 일본에 어디에서 올림픽을 유치하고 싶어 했냐면 나고야였어요. 나고야하고 서울이 올림픽 유치전을 벌였는데 그때 일본 나고야 쪽에서 많은 IOC 위원들을 설득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올림픽을 개최하니? 그 돈이나 있겠니? 뭐 이거였어요. 재수 없어. 그 당시 제가 궁금해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하고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을 살펴봤더니 마음 아프게 10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요즘은 요즘은 간간히 역전될 때도 있어요. 환율 효과 때문에. 근데 뭐 이제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1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일본이 그 주장을 하는 게 본인이 그때는 전성기였을 때잖아요. 일본이. 그렇죠. 80년대 후반이니까. 그런 최고의 반열에 올랐던 일본 전성기와 비교해서 10분의 1인 것도 있었지만 또 일본의 근거 중에 하나는 88 올림픽 이전에 올림픽을 개최한 국가들 있잖아요. 네네.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전에 올림픽을 개최한 국가들 중에서 우리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제일 낮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 전까지 올림픽을 개최한 국가들보다도 제일 못 살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 일본이 그걸 명분으로 저런 나라는 올림픽 못한다, 돈 많이 드는 거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한국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많은 뭐 서구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 그러면 전 세계 최빈 국가, 아프리카 가나, 뭐 베네수엘라, 뭐 버마 이런 데서도 불쌍하다고 원조해 준 국가. 네.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올림픽을 통해서 성화봉송하고 그다음에 마라톤 뛰고 컬러 TV로 생중계를 보고 났더니 세상에 저 나라가 저렇게까지 바뀐 거야? 완전히 인식이 바뀌어졌죠. 그리고 나서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바뀌어 버렸고요. 바로 그래서 서울 88 올림픽은 국가의 이미지를 후진국, 빈민국에서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스타로 완전히 바뀐 대표적인 계기가 서울 88 올림픽이에요. 그리고 그럼 일본은 64년 올림픽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도쿄 올림픽이요. 맞죠? 일본의 도쿄 올림픽은 근데 올림픽 연도까지 아세요? 대단하시네요. 저요? 하여튼 놀랍습니다. 하여튼 도쿄 올림픽은 어떤 일이었었냐?
그 64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딱 하나예요. 전범 국가. 군대의 나라 이런 거였는데 일본이 이런 상황에서 그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은 거죠. 보수적, 극우적이고 전범 국가에서 이제 역동적이고 모던한 분위기에서 뭔가 신선하고 새로운 제품들이 막 창출하고 사고 싶은 예쁜 물건들을 만드는, 그리고 이국적인 아시아의 그 공업 국가 이런 타이틀을 얻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렇게 이미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 64년 도쿄올림픽을 개최했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올림픽의 여러 일반적인 룰들, 그거를 바로 그때 일본이 세팅한 거예요. 성화봉송하는 것의 그 코스는 바로 일본의 가장 현대적이고 최첨단 기술을 바로 뒤에 배경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코스를 잡고, 그때 일본이 그런 모습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 첫 번째 올림픽이었어요. 올림픽 생중계라는 건 도쿄올림픽 때부터 처음이었고, 그리고 그때 그 좀 잘 사는 나라들이 컬러 TV를 일부 쓰기 시작했었고요. 바로 그래서 야, 일본의 제품들과 위성에서 생중계하는 이런 기술력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우리 88 올림픽의 마스코트는 호돌이였잖아요. 그 호돌이를 통해서 경기장 패널 이렇게 설명해주고 했잖아요. 글이 아니라. 그런 방식을 처음 도입한 게 도쿄올림픽 때예요. 디자인을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야, 일본 제품 갖고 싶다, 사고 싶다, 모던하다, 세련됐다, 이런 이미지를 바꾼 계기였죠. 그 뒤로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또 역시 경제적인 호황을 구가하게 됐고요. 동계올림픽 때는 어떻게 됐었냐면, 그 당시에 일본은 동계올림픽쯤에 하나의 커다란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우리의 지금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지역 소멸. 지방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가요. 대표님은 그 주소지는 저 지방에 계시죠? 지역에. 저 주소 경기도민 된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비즈니스만 거기서 하시는구나. 예, 근데 평생을 이제 경상도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셨죠? 있었죠. 예. 그 동네의 주민 그 인구 숫자 얼마나 급격히 줄어가는지 아시잖아요. 예, 그렇죠. 바로 그런 현상이 예전 일본에 잔뜩 전개됐었을 때, 그러면 이 소멸되는 지방을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 활성화의 방편, 이걸 모색하다가 올림픽을 떠올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월드컵과 올림픽의 차이 아시죠? 예, 뭐 일본은 알고 있습니다. 예, 월드컵은 국가가 개최하는 거예요. 한일 월드컵. 근데 올림픽은 도시, 지자체가 개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쿄올림픽이고 우리도 서울올림픽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그 동계올림픽이 바로 눈 축제로 유명한 삿포로가 포함되어 있는 그 동네에서 개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삿포로라는 동네는 이 동계올림픽의 종목들이 일부 개최될 때까지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를 비롯해서 주요 관광지들이 안 갔던 곳이에요. 맥주나 좀 먹었고. 그런데 올림픽 기간 중에 봤더니 눈의 축제로 유명해졌고, 거기 갔더니 야, 눈을 보고 싶으면 삿포로를 가야 되는구나, 이런 어떤 아름다운 전경들을 보여주니까 그 뒤로 삿포로가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일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을 잘했던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 중에서 동계하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 원래 또다시 하계올림픽도 그걸 또 하고 싶었던 거죠. 이제 새로운 미래 신산업들,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도요타가 원래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제 폭망했죠. IoT, 센서, 이런 새로운 시장에서도 우리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 기업을 주목해 주세요를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64년 올림픽처럼 전환점을 만들고 싶었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2020년으로 계속 나오니까 1년 전에 해야 되는 걸 미뤄놨는데도 더 나빠졌던 것 같아요, 타이밍이. 그래서 정말 일본도 이제 국운이 기울었구나. 그냥 약간 국뽕 있게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내년도에 북경 올림픽 다음으로 해서 올해 아닌가요? 내년가? 내년 3월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해서 동계하게 다 해서 보겠다 그랬는데, 그 올림픽의 성공 사례가 의외로 또 뭐예요? 이제 여기 동부가 이렇게 있는 것도 좀 가장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네,
북경 하계올림픽 때는 가장 큰 중국의 실패는 뭐였냐면 저 갑자기 궁금해요. 네, 중국의 그 대표적인 국책연구소인 사회과학원에 아는 지인들이 많거든요. 제가 KDI에서 네. 친분이 쌓여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한 분하고 이제 지금도 가끔 레터를 주고받는데 그분한테 들은 거예요. 중국이 그 북경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결정이 되고 나서 자금성 바로 앞에 예. 그 큰 광장에 예. 오른쪽인가 그걸 마주보고는 네 오른쪽이네요. 오른쪽에 우리로 따지면 국립중앙박물관을 크게 짓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왜? 중국하면 문화예술품이 최고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올림픽에 방문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중국의 이 유수한 문화재들을 그냥 딱 보여주면서 기겁을 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모르겠어요. 그거 일단 그 중앙박물관은 짓는 것이 공기를 계속 지연돼 가지고 그래서 제때 완공을 못했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완벽하게 완공을 못한 거예요. 그 이유가 이런 문화재를 다 관리하기 위한 시설은 그냥 건물 짓는 게 아니거든요. 방습, 방진, 뭐 설비가 엄청 해본 적이 없구나. 그렇죠. 빨리 짓는 건 걔네도 해. 그런데 잘 짓는 건 잘 못해.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더 큰 문제였어요. 중국에 정말 보물과 같은 진짜 우리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보물들이 있는데 예. 중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옮겨와야 되는데 보험 처리가 안 돼요. 아,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서 예를 들어서 저 소림사 위에 소림사 창건에 썼을 때 뭐가 있어요. 예. 그 돌 불상 이따만한 거. 야 저거 옮겨서 중앙박물관 갖다 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보험 처리하고 옮기는 그 업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해. 우리는 그거 못 합니다. 보험업자도 받아줄 수도 없다고 하고요. 못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중국의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볼 게 별로 없어요. 얘기 듣고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뒷얘기가 그렇죠. 있는데 네. 문화재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장개석이 대만으로 도망갔을 도망갈 때, 때 예. 다 들고 갔죠. 자기가 계속 여기저기 이제 공산당 피해서 옮겨 다닐 때마다 들고 다니는 게 뭡니까? 중국의 보물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정말 볼만한 물건들은 대만의 고궁박물관에 가면 그 진귀한 게 다 있고요. 고궁박물관은 수장하고 있는 수장품이 훨씬 많아서 계속 전시를 바꿉니다. 그래서 저도 대만 출장 갈 때마다 다시 가보면 새로운 게 있어요. 완전 꿀팁입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중국은 뭐 그런 것도 있잖아. 자기들끼리 뭐 문화재 있는 것도 다 부숴버리고 문화대혁명 하면서. 그것도 있고요. 예. 아무튼 내년에 뭐 동계올림픽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궁금합니다. 열심히 백신도 맞고 하던데 아직까지는 백신 효과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 백신이라고 그러고 아무튼 뭐 좋게 올림픽 정신에 맞게 잘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고.